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였죠. 추석 연휴, 성묘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 철수가 어제 저에게 말했거든요. 엄마, 내일 함께 경주 가지 않을래? 미영이가 아버지 성묘를 가야 한다고 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좋지. 그럼 남편 묘도 함께 뵈고 올게 하고 수긍했습니다. 40년을 한 집에서 살아온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새벽 6시 현관을 나서며 저는 한 번 더 짐을 확인했습니다. 명절 인사를 위한 선물 보따리, 성묘에 필요한 음식들. 미영이가 차에 뭘 싣더라고 해서 물어봤었죠. 그 말에 며느리는 어머님 걱정 많으세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때는 그냥 며느리의 따뜻한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차는 검은색 소나타였습니다. 작년에 산 신차 같았죠. 운전석에는 철수가, 조수석에는 미영이가 앉았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좋은데 가족이 함께라니.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자꾸만 바뀌었습니다. 강남의 높은 건물들이 뒤로 물러나고 회색 콘크리트가 초록색 들판으로 변했어요.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라디오를 켰고 가요가 나왔죠. 옛 노래였어요. 제가 젊을 때 즐겨 듣던 그런 곡. 엄마, 피곤하지 않으세요? 미영이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경치도 좋고. 그렇게 두어 시간을 달렸을 때 휴게소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철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여긴 괜찮아. 이 다음 휴게소까지는 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한 휴게소의 주차장. 평일 오후인데도 차들이 빽빽했습니다. 추석 연휴라 그런 것 같았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어떤 사람은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자꾸만 검어졌거든요. 엄마, 화장실 빨리 다녀오세요. 미영이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창문도 조금만 내려놓을게요. 비가 들어올까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맑은 날씨였던 서울을 떠날 때만 해도 하늘이 밝았는데 이곳은 마치 구름이 땅 위에 내려앉은 것처럼 어두웠어요. 휴게소 건물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냄새, 카레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평소 습관대로 빈손이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뒷좌석에 놔뒀거든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뭘 챙기나 싶어서요. 화장실을 나왔을 때 하늘이 갑자기 뚫어진 것처럼 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였어요. 정말이지 갑자기였습니다. 한순간에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후다닥 달리기 시작했어요.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철수와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얀색 소나타가 있던 자리에 검은색 그랜저가 서 있었어요.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다르더군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자리를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저는 주차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점점 더 빨리 걷다가 마지막엔 뛰었어요. 번호판을 외우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하얀색 소나타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 나를 버리고 간 거구나. 주차장 한복판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찬 빗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렀는데 울음인지 빗물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휴게소 직원이었어요. 20대 초반의 여린 아가씨. 빨간 조끼를 입은 직원이었죠. 그 아가씨가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 네. 목에서 나오는 건 목소리가 아니라 신음 같은 것이었어요. 저희 휴게소 안으로 가시죠. 옷이 다 젖으셨어요. 커피라도 마실까요? 그 아가씨의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제 가족의 목소리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휴게소 카페의 구석 테이블에 앉혔을 때 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추운 게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따뜻한 커피 잔을 받아들었지만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연락할 분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휴게소에 맨몸으로 버려진 것이었어요. 저 집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괜찮으세요? 휴대폰 써도 돼요. 직원이 자기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집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40년 살아온 집의 번호를. 손이 자꾸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고 있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을 통해 택시 기사를 불러주겠다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택시비는 제가 낼 테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나일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철수가 화가 날 일이 있었을까? 미영이가 싫어하는 일이 있었을까? 아침에 제가 뭔가 말을 잘못했나? 밥이 맛없었나? 뭔가 실례가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평범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짐을 챙겼고 밝은 표정으로 차에 탔고 고속도로에서 경치 좋다고 말했고 라디오 음악을 들었죠. 그건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택시가 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가을 햇빛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비는 경주 근처에서만 내렸나 봅니다. 서울은 맑았거든요. 그 맑은 하늘이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소처럼 했어요. 아, 문이 안 열렸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더 천천히, 더 정확히. 역시 안 열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힘껏. 엄마. 왜? 안에서 얼굴을 마주치지 않은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떻게 왔지? 우리 집에. 그 말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철수와 미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마주보는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가 제 얼굴을 향했죠. 표정이 한순간 흔들렸어요. 마치 무언가 놀라운 것을 본 것처럼. 엄마 어디 계셨어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휴게소에서 버려졌어. 그 말을 했을 때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차가 없었어. 내가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너희가 가버린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와 미영이가 서로 눈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찾으러 간 거였어. 엄마가 너무 오래 안 오셔서 찾으러 갔어.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네,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그럴 리가요? 우리가 어머님을 버릴 리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짓이다. 확신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40년을 살던 집의 정자에 앉아 밤을 보냈어요. 아내는 제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저는 밖에서 밤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담장 한 장만 사이에 두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40년이면 뭔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닐까.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이 제 삶이 바뀌는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밤이었어요. 새벽이 되었을 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할머니, 왜 여기서 자고 있어요? 감기 걸려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온몸이 뻣뻣했어요.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깨닫는데 더 오래 걸렸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저는 겨우 일어섰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어요. 할머니, 집에 들어가세요. 철수가 걱정할 거예요. 슈퍼 아주머니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쫓겨났다는 걸, 버림받았다는 걸. 네, 그래야죠. 말만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며칠을 동네 사람들 집을 전전했습니다. 거짓말을 지으며 집 보수가 있어서요. 며칠만 나와 있으려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다들 착해서 하루씩 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신세를 계속 질 수는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눌렀어요. 이번엔 열렸습니다. 아마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미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비밀번호를 못 열어서 못 들어왔잖아. 미영이의 표정이 싱긋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밀번호요? 저희가 언제 바꿨다고요? 그대로인데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그날 밤 비밀번호가 안 맞았거든요. 내가 직접 안 열렸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더욱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40년 넘게 쓰던 제 옷장이 없었습니다. 화장대도 없었어요. 대신 미영이의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헬스벤치, 아령, 요가 매트들이요. 내 옷장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어차피 어머님 옷도 많지 않잖아요. 새로 사드릴게요. 더 좋은 걸로. 미영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 물건을. 어머님,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편하게 해드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때 철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네.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 동안 집에 없었던 엄마를 본 아들의 첫 말이 겨우 그것이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도 없고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철수야,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어디 계셨는데요? 내가 너희한테 휴게소에 버려졌어. 그 말을 하자 철수의 얼굴이 변했어요. 미영과 눈빛을 주고받았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차가 없었어. 내가 화장실 다녀왔을 때. 아, 그 일이요?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오래 안 오셔서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해. 차 있던 자리에 다른 차가 있었어. 검은색 그랜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 늙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노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요. 그럼 내가 왜 집문을 두들겼는데 안 열어줬어? 저희 그때 잠들어 있었어요. 소리를 못 들었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안에서 웃음소리까지 들었는데요. 그건 내가 직접 들었어. 안에서 웃음소리까지. 엄마. 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너무 이런저런 데 따라다니지 마세요.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 말투가 참 부드러웠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처럼요. 아버지 성묘 가는 게 따라다니는 거야? 앞으로는 저희끼리 갈 거예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숨도 오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철수가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대했을까? 마음이 자꾸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전 미영이가 새 차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의 일이요. 엄마, 통장에 돈 좀 있으시죠? 미영이가 차가 필요하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1,000만 원을 내줬어요. 40년 넘게 식당 운영해서 모은 돈이었지만 며느리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줬거든요. 그 이후로 자꾸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학원을 하나 차리고 싶대요. 자본금이 좀 필요한데. 엄마, 전세 보증금을 늘려야 했어. 집값이 올랐거든. 엄마, 미영이 아버지가 병원비가 필요하시다는데. 그때마다 저는 돈을 줬어요. 5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거지만 미영이는 학원을 차리지 않았어요. 전세집은 그대로였고 미영이 아버지도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침대에서 뒹굴었어요. 그럼 내가 준 돈은 어디 간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철수와 미영이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저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는데 돈을 받은 이후로는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요리할 때 소금 좀 덜 넣으세요. 쪄서 못 먹겠어요.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친구분들 집에 자주 다니지 마세요. 동네 소문 날까봐 걱정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된 제약이었어요. 하나하나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미영이가 말했는데 나중에는 철수까지 나서서 저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엄마, 나이가 나이인데 너무 활발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마치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포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집에 가둬두려고 한다.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 갔다가 일찍 돌아왔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쉬려고 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와 미영이 대화하는 소리요. 어머니 통장에 아직 얼마나 남았을까? 한 8천만 원 정도? 집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걸. 좋네.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 뭐 어쩌겠어? 이미 받을 만큼 받았는데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지.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긴 뭘.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다 받을 거잖아. 미리 받는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철수와 미영이가 깜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응, 좀 아파서.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연히 미영이의 노트북을 보게 됐어요. 미영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노트북을 열어둔 채로 놔뒀거든요. 화면에 떠 있는 건 부동산 사이트였습니다. 우리 집과 비슷한 평수의 매매 가격을 검색해 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 마이너스 시세 4억 2천. 어머님 통장 마이너스 약 8천만 원. 총 5억 원. 계획. 1단계 마이너스 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내기. 2단계 마이너스 집 명의 이전 받기. 3단계 마이너스 새 신축 아파트 구입. 그 글을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참고사항. 어머님 명의 부동산 현재 거주지 외 2곳 더 있음. 시골 논밭 약 3,000평. 시세 미확인. 예금 마이너스 여러 은행에 분산. 정확한 액수 파악 필요. 보험. 생명보험 3개. 연금 보험 2개. 제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해 놓았더라고요. 언제 이런 걸 알아봤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 마이너스 어머님 완전 독립하게 해서 재산 정리 완료하기. 예상 기간 마이너스 3개월 이내. 방법 마이너스 점진적으로 압박해서 자발적으로 이사 가시게 유도. 자발적 이사 유도라니. 저를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40년 넘게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이렇게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니. 노트북을 조용히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이가 샤워하고 나와서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온몸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뭘 했던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철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철수를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틀 때까지 국을 저었어요. 철수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철수가 결혼할 때는 제 적금을 모두 털어서 결혼 비용을 댔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마련해 줬습니다. 미영이가 임신했을 때는 산후조리원비까지 제가 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철수가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계속 그 노트북 화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숫자들과 계획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저도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본 것이 맞는지, 제가 들은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철수와 미영이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언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언제 전화를 받는지, 언제 외출을 하는지 모든 걸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미영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화장실에 있다는 걸 모르고 거리낌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응, 거의 다 됐어. 어머님이 진짜 순진하셔가지고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뭐 미안하긴 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 좀 일찍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은 다음 달쯤 내놓을 예정이야.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방법이 있어. 어머님은 뭐 요양원이나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시면 되지.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 요양원, 고시원.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고 저는 요양원에 버리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40년 동안 숨어있던 진짜 김순애가 깨어난 거였습니다. 젊었을 때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던 그 김순애 말이에요. 저는 제 방에서 나왔어요. 철수야, 엄마 말 좀 들어줄래? 거실에 앉아있던 철수와 미영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몇 년을 너희를 위해서만 살아왔는지 아니?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40년을 위해서만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 꼴을 하다니. 미영이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의 인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 너희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제 편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김순애, 이제 시작이야. 그 사람들이 노년의 할머니를 만만하게 본 게 큰 실수였어.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 미영이 노트북에 적어 놓은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침 8시 저는 시장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수와 미영이에게는요. 하지만 진짜 간 곳은 은행이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농협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거래한 은행이거든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창구 직원이 저를 봤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네. 그런데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제 계좌 잔액이랑 정기예금 현황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잠깐만요. 잠시 후 나온 통장 정리 내역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협에만 1억 2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미영이가 파악한 8천만 원보다 훨씬 많았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예상보다 많은 돈이 있었어요.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신한은행에는 5천만 원, 우리은행에는 3천만 원. 하루 종일 은행을 돌아다니고 나니까 제 예금만 총 3억 원이 넘더라고요. 미영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도 들렀어요. 사장님, 우리 동네 집값이 요즘 어떻게 돼요? 아, 순애 아주머니. 요즘 정말 많이 올랐어요. 특히 아주머니 집 같은 오래된 집들이 재건축 소문 때문에 더 올랐고요. 얼마나요? 평수가 어떻게 되죠?
35평이에요.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요즘 시세로는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위치가 워낙 좋아서요. 미영이가 파악한 것보다 1억 원 이상 더 나가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금 3억, 집 6억, 그리고 시골에 있는 논밭까지 합치면 총 10억은 넘을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생각했던 5억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저도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했으니 이제 그들이 하는 말들을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적으로도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었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동네 젊은 아주머니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철수와 미영이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우습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그날 저녁 철수와 미영이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켜뒀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자꾸 은행 간다고 하고 부동산에도 갔다 온 것 같고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래, 어떻게? 이번 주 안에 어머님을 좀 더 확실하게 압박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나가시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친구들이 놀러 오지 못하게 하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집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도 우리 엄마 돼.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해하면 어떡해? 철수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로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들의 괴롭히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분들 오시면 안 돼요.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TV 좀 끄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요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어요. 저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은 물론이고 그들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도 몰래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법무사 이 선생이었어요. 이 선생은 제가 예전에 식당하면서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때 임대차 계약서 때문에 도움을 받았었죠. 오랜만에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는데 제 표정이 안 좋다며 걱정해 주셨어요. 순애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선생이 계속 걱정해 주시니까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럼 증거는 있어요? 네.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잘하셨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선생이 제 휴대폰으로 녹음을 들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예요. 그리고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고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재산부터 보호해야 해요. 혹시 통장이나 도장을 관리하는 게 누구예요? 저요.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먼저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어디로요? 아드님과 며느리가 모르는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옮기세요. 그리고 진명이도 미리 보호해야 해요. 이 선생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저 같은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이에요. 그런데 순애 씨 진짜로 이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 하겠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꿈에서 저는 젊었을 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던 그때로요. 그때 저는 강했어요.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그런 김순애가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김순애, 이제 시작이야.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이 선생의 조언에 따라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철수와 미영이가 전혀 모르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도 시장 가세요. 미영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요즘 제가 자주 외출하는 게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러 가.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선생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이 선생은 시내에 있는 새마을 금고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집에서도 멀고 아드님이 올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좋아요. 새 계좌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됐거든요. 계좌 개설 후 저는 바로 첫 번째 이체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1억을 옮겼어요. 새마을금고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후 준비를 하려고요. 분산해서 관리하려고 해서요. 아, 현명하신 선택이세요. 그날 하루에 총 2억 5천만 원을 새 계좌로 옮겼어요. 나머지는 며칠에 나눠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옮기면 은행에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이가 수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했어. 어떤 친구세요? 너한테 말해서 뭐해? 내 친구인데.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평소와 다른 제 반응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시네요. 뭐가 이상해?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말이 좀 차가워지셨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더 솔직해지는 거지. 그날 저녁 철수와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녹음기는 켜뒀고요. 여보, 어머님이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투도 그렇고 자꾸 나가시고. 혹시 우리 눈치챈 건 아닐까? 설마. 그런데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 이번 주 안에 어머님께 직접 얘기해보자. 이제 독립하셔야 한다고.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갑작스럽긴 뭘. 이미 준비는 다 해놨잖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선생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곧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 같은데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돈은 절반 정도 옮겼어요. 나머지도 이번 주 안에 다 옮길 예정이에요.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 거예요. 이 선생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40년 넘게 사신 집을. 네. 그 사람들이 제 집을 탐내고 있으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럼 매물로 내놓으실 건가요? 네. 오늘 부동산에 가서 계약할 예정이에요. 이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팔고 나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작은 아파트 하나 알아보고 있어요. 혼자 살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런데 아드님과 며느리에게는 언제 최종 통보하실 거예요? 오늘이요. 이 선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요? 벌써?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봤더니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40년 만에 정말로 끝내는 거예요. 이 선생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집 매물로 내놓으려고 해요. 아, 정말요? 갑작스럽네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금매로 하실 건가요? 금매면 시세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괜찮아요? 얼마나 낮아져요?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5억 5천 정도에 나갈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매물로 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인데 굳이 알려야 해요? 매물 등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그 집에 얽힌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일 거예요. 비 오는 날 휴게소에서 버림받았던 기억. 그리고 그 이후로 겪은 모든 아픔들. 이제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으셨네요. 응,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요? 그게 내가 알 일이야? 철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격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철수와 미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으니까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어요. 뭔 얘기인데?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독립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독립? 네.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저희도 신혼부부인데 계속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좋은 고시원이나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내심 웃었어요. 월세는 저희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시원이요. 월세는 자기들이 낸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차피 제 돈으로 내게 할 셈인 걸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나가야 해? 여기 내 집인데. 어머님,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결혼하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을 쫓아낼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가를 하려면 내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 엄마.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집주인은 저예요. 어머님이 아니라.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집주인이 너라고?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봐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 그건 아직 명의 이전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뭘? 법적으로 내 집이야. 미영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잘해줬다고? 언제? 목소리가 자꾸 커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모셔왔잖아요. 모셔왔다고? 내 집에서 얹혀 살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지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간 놈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말이 나오자 철수와 미영이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그때는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 계획적으로 한 짓이 사고야? 어머님,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그럼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다는 것도 모르겠네. 이번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녹음도 해뒀고.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 내쫓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는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엄마 오해해요. 오해? 내 집 시세 조사하고 내 통장 잔액 파악하고 그게 다 오해야?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해줬더니 고작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미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만해.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너희가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 엄마, 어머님. 두 사람이 동시에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후 이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예상보다 빨랐네요. 어떻게 되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집 매물도 이미 내놨고요. 좋아요. 그럼 내일 만나서 마지막 준비 마무리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이 참 밝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방 문 밖에서 철수와 미영이가 밤 늦게까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당황한 목소리들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히 우리가 조심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 일단 진정시키고 봐야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진정시키려고 해봤자 이미 늦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이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사무실로 갈게요. 철수와 미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대화하느라 지쳤나 봅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 선생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이미 여러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어젯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이 선생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집 매매 계약은 언제쯤 체결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이번 주 안에 매수자가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새 아파트는 이미 계약했어요? 작은 원룸인데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런데 아드님과 며느리에게는 언제 최종 통보하실 거예요? 오늘이요. 이 선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요? 벌써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봤더니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40년 만에 정말로 끝내는 거예요. 이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와 미영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내가 어디 간다고 일일이 보고해야 해? 그게 아니라 어젯밤 일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는 저희가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다고? 네. 어머님을 내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게 어떨까 해서 독립해서 살자고 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잖아. 철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진짜 엄마를 내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해. 노트북에서 본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그럼 왜 요양원 얘기가 나왔어? 두 사람이 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예요. 만약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면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소리네. 버린다는 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선생이 준비해 준 것들이었어요. 뭐예요? 집 매매 계약서야.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팔았어. 내일 잔금 치르면 끝이야. 엄마 미쳤어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내 집인데 누구한테 상의해?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 일이지. 내가 왜 신경 써?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생각이 틀렸어. 철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뭘 나한테서 돈 뜯어내고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그게 잘한 거야? 그건 다 오해예요. 오해. 녹음 파일 들어볼래?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거 다 증거야. 변호사한테도 맡겼고. 변호사요? 응. 혹시 너희가 나를 고소하거나 그러면 맞고소할 준비도 다 해뒀어. 두 사람이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받아.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가족관계 정리 서류야. 가족관계 정리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와 남으로 살 거야. 아들도 며느리도 없어. 철수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로 정말이야? 나를 버린 순간 너희도 내 가족이 아니야.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미영이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 해줬더니 고작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놈들을 용서하라고? 어머님,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 철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 사랑하는 엄마를 휴게소에 버리고 가. 사랑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해.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엄마, 어머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도 밖에서 울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선택이었거든요. 밤새도록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내일 아침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 그리고 당당하게. 먼저 이 선생과 함께 최종 서류를 정리하고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새로운 원룸으로 짐을 옮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수와 미영이 앞에서 가족관계 정리 서류를 건네면서 말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엄마로 살았으니까 이제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 너희 인생 잘 살아. 그 말이 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순간 비 오는 날 휴게소의 할머니는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당당히 일어선 김순애만 남겨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까 철수와 미영이가 소파에서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나간다. 어디로 가세요? 내가 알 바 아니야.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왜? 또 돈 달라고 할 거야? 현관문을 열었어요.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게 해줘.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저희 정말로 끝이에요? 그건 너희 하기 나름이야. 마지막으로 돌아보니까 두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40년 넘게 살았던 그 큰 집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비를 걸지 않거든요. TV를 보고 싶으면 보고 친구들을 불러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요리를 해도 냄새 난다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자유로워요.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는 게 요즘 제 일상입니다. 아래층에는 작은 빵집이 있고 길 건너편에는 공원이 있어요. 아침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문득 그들이 궁금해졌거든요. 철수와 미영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로는 집이 팔린 후에 두 사람이 급하게 원룸을 구해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부부가 좁은 원룸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죠. 오늘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을 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니까 철수였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연락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올라와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읽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가 떠나신 지 6개월이 됐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엄마가 너무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엄마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4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엄마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해요. 저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정말 바뀔게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아들 철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저는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오후에 이 선생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오늘 철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마음은 어떠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지내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거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잔소리들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녁 무렵 저는 나갔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님,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나요? 네. 6개월 전에 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김말순이에요. 여기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김순애예요. 순애 씨 혼자 사세요? 네. 아드님이나 따님은 안 계세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바빠서 노인들을 잘 안 찾아뵙더라고요. 말순 할머니는 제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었지만 괜히 마음이 쓰라렸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고, 맞아요. 저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편해요. 그러게요. 순애 씨, 시간 있으면 가끔 차 마시러 오세요. 혼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고마워요.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싶어서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낯선 젊은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택배 시킨 게 없는데요. 김순애 어머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 그럼 맞아요. 문을 열어주니까 정말 택배 기사였어요. 하지만 택배 상자가 좀 이상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누가 보낸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배송 요청만 들어와서 택배를 받고 문을 닫은 후 상자를 뜯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메모와 함께 김치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김치 담가서 보내요. 건강하게 드세요. 미영. 김치 맛을 보니까 제가 미영에게 가르쳐 준 레시피 그대로였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뒀지만 메모는 바로 버렸어요. 며칠 후 택배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들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그 다음 주에도 택배가 왔어요. 매번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는데 내용은 비슷했어요. 건강하라는 말, 죄송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처음에는 버렸는데 나중에는 잊지도 않고 바로 버렸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택배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익숙해진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제 선택이었거든요. 가을이 왔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철수가 어렸을 때 가을이면 같이 단풍 구경을 갔던 기억이요. 엄마, 나뭇잎이 왜 떨어져요? 나뭇잎도 늙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떨어진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땅으로 돌아가서 나무의 거름이 되는 거야. 그때 철수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떨어진 나뭇잎은 다시 나무에 붙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창가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니까 모든 게 깨끗해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예전의 상처와 아픔들이 모두 하얀 눈에 덮여서 가려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6개월이 됐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게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인 것 같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김순애, 넌 잘하고 있어. 봄이 또 왔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공원의 나무들이 새싹을 틀어내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도 뭔가 새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미영이를 봤어요. 멀리서였지만 분명히 미영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미영이도 저를 보는지 잠깐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어머님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끔씩은 외로울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만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뒤에서 미영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주름은 더 늘었지만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거울 속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순애, 넌 잘했어.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하늘이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예전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제 선택이고 혼자 살기로 한 것도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 덕분에 저는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휴게소에서 버림받았던 그 할머니는 이제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혼자 살아가는 김순애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쟁취한 자유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욱 깊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 주세요. 저처럼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김순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김순애의 삶은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더 행복하게요.